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오늘은 원래 푸틴의 북한 방문 그리고 북한 조약에 관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내일 우짜 개인적인 스케줄이 좀 생겨가지고 미루고 일본 엔화와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뉴스 모음에서 계속 하려니까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자꾸 뭐 뒤로 패스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목은 미친 짓 하던 일본 드디어 불안해졌다가 되겠습니다. 어, 지난 2012, 그러니까 올해 2024년 6월 26일 칸다 마사코 일본 재무성 재무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입니다. 재무성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당국의 구두 경고가 나오고, 그 시장 개입,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던 시장 개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는 1986년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인 1달러에 160.8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일본 엔화는 2024년 7월 4일 오늘 환율 기준으로 2020년 6월 이후 미국 달러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 급락했으며, 일본 중앙은행 BOJ가 아베노믹스 하에서 광적인, 바꿔서 말하면 미친 통화 정책을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엔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110% 이상 폭락했는데요. 이는 주요 선진국 통화 중 가장 큰 움직임이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일본 당국은 2024년 올해 4월과 5월에 엔화 환율을 지탱하고 1달러에 160엔이라는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6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하했지만 그저 일시적인 효과만 거뒀을 뿐이고, 이후 엔화는 아시는 것처럼 1달러에 161엔까지 뚫린 상태입니다. 우짜가 보기에 일본 당국은 2024년 올해 5월까지만 1달러에 160엔 방어선을 사수했다고 보고요. 이후에는 160엔 방어선을 포기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 개입에 필요한 방어선을 160엔에서 조금 더 북쪽 위에, 그러니까 1달러에 165엔으로 옮겼다고 추정됩니다. 우짜의 추정입니다. 하여간 사실상 일본의 청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사토 칸다, 좀 전에 얼굴 나왔던, 안경 쓰고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마사토 칸다는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 엔화 급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긴박감 속에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칸다는 우리는 과도한 엔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올해 2024년 6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 초 칸다는 일본 당국이 24시간 내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스즈키 주니치 일본 재무상은 당국이 통화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당국이 계속되는 우짜 표현대로 하면 뭐 아무짝에 쓸데없는 구두 개입과 일본 버전의 외환시장,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 이명박 시절에 만수의 도시락 폭탄 던지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왜 저럴까요? 가깝게는 2020년 6월 이후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엔화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은행 BOJ가 벌인 무분별한 또는 미친 통화정책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목격되는 엔화 하락은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시장 개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펀더멘털한 문제입니다. 엔화 붕괴는 일본에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일본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른바 일본화라고 합니다. 제페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지난 3년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며 2011년 이후 대부분의 해 동안 그러니까 해제해 대부분의 연도 동안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대부분의 에너지 및 원자재를 포함해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을 수입하는데요. 엔화 약세로 인해 수입 상품들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고 있으며 특히 2011년 3월 도호쿠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은 대규모 에너지 가격 충격에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소비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하면서 도매 수준에서 에너지 비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보조금 중 일본은 만료되었고 남은 보조금들 역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으로만 연장되었습니다. 우자든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 들어간 모든 것들에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유럽에서 벌이는 그린 녹색 이런 거 거기에서도 독일 독일 등에서 핵발전소를 갖다 폐쇄하고 이렇게 했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영향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누적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하여간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본 글로벌 기업들은 엔화 표시 재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달러 및 유로화로 벌어들인 돈을 엔화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류상 이익, 즉 환차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구입하는 대부분의 일본 자동차들은 일본이 아닌 미국과 멕시코에서 제조되며 미국에 팔아 얻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미국에서 차를 팔아서 얻는 미국 달러 표시 수익은 일본 국내 소비를 위한 엔화 표시 금융으로 전환될 뿐입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도 엔저로 이익을 본다? 맞습니다. 하지만 각종 원자재 및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부품, 소모품에까지 일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수입하는 일본 내수 기업들은 비용 급증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본 전체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적자와 관련되는데요. 일본 전체로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즉 무역 적자입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즉 일본 내 높은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기업들이 지불하는 필수 서비스 가격의 급등은 일본 국내 이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일본 관광 산업이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엔저로 인해 전 세계 저예산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인들에게 해외여행은 우짜가 어린 시절 동경했던 것처럼 사실상 꿈과 같은 것이 되었으며 엔저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해외여행보다는 그냥 집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BOJ 우짜가 보기에 BOJ 일본 중앙은행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엔화 가치는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거나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 인상을 논의하던 202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 유령의 출현이 임박하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QE를 축소하기 시작하고 QT를 준비하면서 즉 인플레이션 유형이 거의 모든 곳에서 하다못해 디플레이션 천국이라고 하던 일본에서도 불쾌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뭐가? 엔화 가치가. 하지만 일본은행 BOJ는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도 마이너스 금리 취소와 YCC라고 불리는 수익률 곡선 통제 그리고 일본판 무제한 QE 종료 그리고 QT 시작을 거부하면서 인플레이션 유령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다른 중앙은행들이 얼마 못 가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계속 하던 걸 갖다가 계속 바꾸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었다 이 소리가 되겠죠.
하지만 일본은행의 예상은 보기 좋게 박살났으며 엔화는 말 그대로 그로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2024년에 BOJ가 방향을 급하게 바꾸기 시작했지만 BOJ 일본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 조금에다가 너무 늦었습니다. 따라서 엔화는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정책 미팅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0%에서 10bp 인상해서 0%까지 마이너스 금리에서 0%로 10bp 인상하면서 YCC 수익률 곡선 통제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종료하고 QE의 오랫동안 계속되던 무제한 QE의 다른 측면들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3월 금리 인상 후 일본 국채 JGB죠. 일본 국채 보유량을 만기되는 물량보다 조금 덜 구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시켰으며 덕분에 기업보험과 회사채 보유량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BOJ의 주식형 ETF와 J리트,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요거서 이 두 개의 보유량은 이미 2022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4년 6월 14일 정책 미팅 후 엔화는 BOJ가 정책금리 인상에 실패 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또 타격을 입었는데요. 6월 BOJ 정책 미팅에서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채 7월 말 다음 BOJ 미팅 후 QT가 시작될 것이라는 묻지마 발표가 있었습니다. 묻지마 발표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BOJ의 채권 보유량 감소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한 후 이어진 부연 설명에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금액만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에다는 7월 미팅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우짜가 보기엔 계속해서 말만 떠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 금리를 일본은 지금 금리를 갖다가 올려봤자 얼마 못 올리고 찔끔 올릴 수밖에 없고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우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로존, 호주 등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BOJ 일본은행은 너무 오랫동안 광적인, 바꿔서 말하면 미친 통화정책을 쌈마이 표현으로 하면 지 꼴리는 대로 대놓고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러지 못하게 강제되었습니다. 관성에 따라 계속 움직이던 것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데요. 오랫동안 계속된 미친 통화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BOJ는 더 중요한 조치, 즉 금리 인상과 상당한 양의 QT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우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와 브라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우짜 개인적으로 2021년부터 블랙 스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목한 패드, 파월 패드의 요상한 인플레이션 반응 및 예상 속에서 2021년과 2022년에 자국 통화를 보호하는 노하우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멕시코와 브라질 중앙은행은 2021년에 대규모 금리 인상을 시작해 2022년까지 정책 금리를 두 자릿수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박한 아주 빠른 대규모 금리 인상을 통해서 멕시코와 브라질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를 갖다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덕분에 일본 엔화가 급락하는 사이 멕시코와 브라질 통화는 미국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게는 파월의 패드가 금리를 인하고 QE를 다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선택지도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본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남은 거는 오로지 파월 패드가
금리를 인하하고 QT를 벌이는 것 말고는 없다. 즉 일본 자신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쓸만한 해결책 카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짜겐 쪽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달러에 175엔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벌써 지금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급하게 편성한 일본 엔화 관련 얘기였습니다. 뭐 내일 금요일에 우짜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내일 뭐 아침 새벽에 하는 만들어 가지고 녹음하는 뉴스 모음은 예정대로 그대로 또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7월 4일 별도로 녹음하는 엔화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